네, 반갑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핵심 이론을 보고 있는데 이 5번째 주제로서 이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조합이 원래 이거 앞전에서 우리가 5번째 테마로 추진위원회도 있었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체니까 그것도 있었고 같은 테마로 이 정비사업 조합을 같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정비사업 조합이 내용이 좀 많고 기출문제도 25문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추진위원회는 간단하게 좀 보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정비사업 조합은 재건축 재개발할 때 1차적으로 시행하는 민간 사업 시행자죠.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이제 법인 단체로서 재건축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 등 수요자가 이런 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정리를 할 건데, 자, 일단 우선 4번하고 5번은 조합 얘기는 아니고 이제 별도의 다른 규정입니다. 자, 조합의 설립 절차, 조합 설립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립인가 받을 때 이 동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동의. 전체 우리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누가 조합원 되는 건지, 자, 조합을 대표해서 일하는 임원을 뽑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자, 의사결정하는 총회 투표해가지고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자, 주민대표회하고 토지동 소유자 전체회의는 뒤에 가서 따로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따로 공부를 해놓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절차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 재개발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들이 자, 이 재개발, 이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재개발할 때 재개발 정비구역원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이 토지동 소유로서 이런 조합이라는 걸 단체를 설립하는 거고, 이 재건축의 조합원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런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개발조합하고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 여기 보시면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받을 때 동의요건이 중요한 거고,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 동의요건,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의 동의요건 중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추가적으로 별도로 빼서 이 부분을, 이 숫자를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재개발조합 설립할 때는 결론이 뭐냐면 각동이 없습니다. 자,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토지동 소유자 전체 인원을 뽑아서 전체 인원수의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정관 같은 서류 첨부해서 시장호수 등한테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인가 후 30일 안에 설립 등기를 하면 조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재개발할 때는 전체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 인원수를 모두 조사해서 그 인원수의 4분의 3 정도 이상의 동의를 받고 또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면적을 재서 그 면적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땅을 찾고 거기 토지동 소유자 동의를 둘 다 받아서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설립인가 받으면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설립인가 받고 30일 안에 설립 등기까지 완료했을 때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할 때 그냥 조합이라는 말 쓰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 조합에 관해서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적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 민법의 사단법인 성격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므로 이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또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상 이런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조항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 할 때 동의.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뭔가요? 자, 재건축을 하는데 주택 단지 안에서 하네요. 그러면 각동이라는 말이 추가되는 겁니다.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 자, 이게 재개발보다 동의요건이 더 어렵다는 뜻인데 우리 앞에서는 재개발할 때는 이 전체 토지동 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면적도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재건축을 할 때는 전체 소유자, 이 구분 소유자가 토지동 소유자로 해석하시면 돼요. 재건축할 때는 전체 소유자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이고 앞에 각동이 붙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이 있으면 아파트라든가 연립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 단지를 재건축을 할 때면 각 동별로 소유자를 찾아서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를 받아가면서 전체 소유자 4분의 3 받고 전체 재건축할 때 그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 땅을 찾아서 거기 소유자 동의를 둘 다 받아서 그래서 이게 과반수 동의 먼저 받고 각 동별 소유자 과반수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 동의를 다 받아서 정관 같은 서류 첨부해가지고 시장운송한테 설립인가 받아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등기할 때 조합이 성립한다.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되고
자,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상 등록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다 이제 앞에 조항이랑 같은 조항이니까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 이 동의요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의 재개발할 때는 각동별 소유자란 말 없습니다.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 동의만 받으면 되고, 그래서 설립인가 내시면 되는 거고, 재건축을 할 때는 각 동별로 각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면서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도 4분의 3 동의 받아가지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등기했을 때 조합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재건축의 설립인가 동의 요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죠. 그러면 우리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나홀로 아파트가 있을 때는 주택단지가 아닙니다. 한 동짜리 공동주택 같은 거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보고, 그런 거를 재건축할 때도 앞에 소유자네요. 여기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참고로 보시면서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 면적, 여기 재건축할 때 해당되는 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의 얻어가지고 정과 같은 서류 첨부해서 시장문수 등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주택 단지일 때는 각동별 과반수, 각동별 소유자 과반수의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택 단지가 아닌 한 동짜리 그런 나홀로 그런 공동주택에 재건축을 할 때는 각동은 없어지고 이렇게 전체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하고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가지고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재건축일 때는 앞에 소유자 4분의 3, 뒤에 면적 3분의 2라고 보셔서 앞에 거랑 비교하셔가지고 4분의 3, 4분의 3에서 뒤에 거만 3분의 2로 바꿔주시고 각동을 제거하시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재건축 설립인가 받을 때 동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인가는 뭐냐면, 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설립인가 받을 때는 아까 우리가 이제 뭐 4분의 3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설립인가 받은 다음에 얼마 이후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자,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 찬성만 나오면 이 변경인가 같은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3분의 2 찬성만 나오면. 자, 이 규정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최초로 설립인가 받을 때는 아까 우리 재개발할 때는 앞에 소유자, 전체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이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각동별 소유자 과반수, 전체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런 식으로 4분의 3 동의 요건이 있는데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 통일해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 찬성입니다. 4분의 3이 아닙니다. 3분의 1 이상 찬성만 나오면 그거로 의결을 해서 또 추가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선 시장문수등한테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3분의 1 이상 같은 의결 없이 시장문수등한테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갔을 때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동의도 안 받고 3분의 1 의결도 안 받고, 그럴 때는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20일 안에 통보해야 된다. 자, 뒤에 가보시면 자, 착오나 오기, 자, 우리 착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잘못 기록된 거, 조합의 명칭, 조합 사무소가 이사가서 사무소 소지 변경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게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죠. 자, 노란색으로 쓴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데 이것들은 앞에 어떤 절차가 진행돼서 당연히 추가적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들이라는 겁니다. 자, 매매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됐을 때, 자, 우리가 조합원이 가진 토지나 건물을 매매로 팔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조합원 지위가 넘어갑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조합원 지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조합원을 교체하는 것은 매매가 먼저 있었으니까 당연히 조합원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변경사항은 간단하게 신고. 자, 총회나 대의원에서 이미 결정을 한 사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도 이 총회의 결정사항을 추가적으로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현금 청산으로 자, 돈으로 받겠다 이렇게 현금 청산돼서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도 현금 청산이라는 게 사전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야 되는 절차고, 정비사업비도 관련 절차에 따라서 변경됐으니까 이것도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효법을 조심하셔야 돼요.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에 따른 변경이니까 정비구역이라든가 정비계획이 바뀌었으니까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바꿔라 이런 사항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신고만 하면 되는데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형태의 변경일 때는 제외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걸 할 때 자, 이 변경인가를 안 받고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인가 안 받고 간단하게 신고하는 사항이 있다. 신고하는 사항으로 잘못된 것을 해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쭉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 정비구역이 면적 자체가 15%가 변경되는 형태에서 그런 형태의 변경이면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변경인가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변경 신고하면 안 됩니다. 요 10% 이상 범위는 제외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한번 가지고 한번 문제를 예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3분의 1 이상 찬성 얻어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건데 경미한 변경은 총회 의결, 3분의 1 의결 없이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하는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착오가 있어서 변경하는 사항, 사무소가 이사 가서 변경하는 사항, 그 다음에 어떤 매매라든가 사전 절차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자, 이 부분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동 소유자를 몇 명으로 계산할 건지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 잠깐 넘어왔는데 자, 재개발 사업할 때는 전체 토지동 소유자 인원의 4분의 3 동의를 받고 전체 재개발 정비구역원의 면적 계산해서 면적의 절반 정도를 찾아가지고 그 소유자 동의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 토지동 소유자가 몇 명인지를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4분의 3을 곱하기 전에 이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있는데 이 토지를 공유자가 있다. 토지가 한 필지 토지가 한 명이 있으면 한 명으로 계산하는 건데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1번 지문에 보시면 한 필지 토지는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공유자 각각을 토지동 소유자로 카운트하지 말고 대표하는 한 명만 뽑아서 그 사람만 토지동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필지 토지를 5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한 한 명만 토지동 소유자로 그 필지에서 계산한다. 두 번째, 자,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만 토지동 소유자로 계산한다. 이렇게. 다만 토지 위에 건축물이 세워져 있고 토지 소유자가 각 건축물 소유자가 을일 때는 그 갑과 을을 모두 다 토지동 소유자로 계산해서 2명이 되는 건데 토지 소유자가 있고 지상권자가 따로 있을 때는 대표하는 한 명만 뽑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의 토지나 한 사람이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필지 수나 건물 수에 관계없이 토지동 소유자 한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개발할 때 이런 1번 토지, 2번 토지, 3, 4번까지 토지가 있는데 요 조건 하에서 이런 사람들이 소유자가 있고 지상권자가 있네요. 자, 그럴 때 토지동 소유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보면 자, 1번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가 B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별도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2명이 되는 겁니다. 토지동 소유자가. 자, 2번 토지 잘 보세요. 토지를 C하고 D가 공유하고 있고 지상권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를 한 명 뽑아야죠. 앞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를 뽑으라고 그랬으니까 C하고 D 중에 C를 뽑고 E하고 F 중에서 E를 대표로 뽑았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C하고 E가 남았는데 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관계이기 때문에 또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토지의 지상권이 있을 때는 공유랑 별도로 토지의 지상권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를 한 명을 또 뽑기 때문에 다시 그림으로 오시면 C가 토지 소유자 여기 지상권자가 E가 대표로 뽑은 지상권자인데 C하고 E 중에서 또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통 이제 토지 소유자를 뽑으면 됩니다. 요 C 한 명만 토지동 소유자에서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집어는 잘 보세요. 이거 빵명입니다. 자, A가 토지를 갖고 있고 건물을 갖고 있을 때는 토지나 건물 수 관계없이 한 명으로 보려고 했는데 A가 이미 여기 1번에서 카운트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한 명이기 때문에 자, 1번 토지에서 A가 이미 소유자로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번에 토지를 또 갖고 있거나 건물을 갖고 있더라도 여기서는 토지동 소유자로 카운트가 되지 않고 0명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은 이 G라는 사람이 위에랑 별도로 토지를 갖고 있는 별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토지밖에 없네요. 여기 건물은 없고 지상권자 없고 그럴 때는 이 G만 한 명으로 카운트해서 4번 필지에서 1명, 3번 필지에서는 0명, 2번 지번에서는 C 같은 사람 한 명만 나오는 겁니다. 1번 지번은 2명이죠. 그래서 이게 2명, 1명, 0명, 1명으로 요 4개의 필지에서 토지동 소유자를 계산해보면 총 4명이 되겠죠.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기출 문제를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갖고 와본 거니까 이런 거 좀 이해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재개발할 때 토지동 소유자가 몇 명인지 계산하는 그런 규정들. 자, 그다음 이제 동의 방법. 자, 동의 방법은 자, 삼연동의서입니다. 전화로 얘기해서 구두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우리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 전체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같은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조합 추진위원회가 이제 동의를 받겠죠. 그러면 이때는 서면동의서에다가 동의해줄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습니다. 인감을 찍는 게 아니라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으로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동의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서면 동의서에다가 이름을 직접 적고 지장, 손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서 동의서를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다만 지장을 찍을 사람이 동의자가 해외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지장을 찍을 수 없으니까 이때는 지장하고 신분증 사본을 대신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철회. 자, 동의를 철회할 때는 철회를 언제까지 되냐면 인허가 신청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자, 동의를 철회할 때 자, 내가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를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철회서를 2개를 만듭니다. 철회서를 작성을 해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동의의 상대방인 추진위원회하고 시장문수 등 같은 관청에다가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송을 2군데다 하는 거니까 철회서를 2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회서를 2개를 만들어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동의서랑 같은 요건이네요. 그래서 아까 이름 적고 서면으로 철회서를 만들어서 자, 성명 적고 지장 찍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서 동의서와 같은 요건으로 철회서를 만들어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동의의 상대방과 시장문수 등한테 발송을 합니다. 자, 이때 철회 효력 발생 시기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그림을 먼저 보시면 자, 철회할 사람이 철회서를 2개를 만들어서 10월 1일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시장문수 등 관청한테 발송을 하고 동의의 상대방인 추진위원회 쪽으로 발송을 한 겁니다. 발송한 날짜가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자, 이 발송을 했는데 좀 늦게 도착돼 가지고 10월 5일 날 시장문수가 이게 도달이 돼. 시장문수한테 철회서가 도달되고 시장문수는 철회서가 접수가 딱 되면 이걸 다시 동의 상대방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한 날이 10월 7일이네요. 다시 한번 10월 1일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시장문수가 자, 10월 5일 날 시장문수에게 도달이 되고 자, 시장문수가 이거를 접수를 받으면 이걸 다시 한번 동의 상대방인 추진위원회 쪽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지한 날이 10월 7일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한 통을 보낸 거 있었죠. 이렇게 가서 통지까지 간 날이 10월 7일이고 이번에는 철회서 나머지 한 통을 동의의 상대방한테 직접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했는데 이거 10월 9일 날 도달됐네요. 그러면 10월 7일하고 10월 9일하고 10월 1일 이런 날짜 중에서 어느 날짜에 철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도달주의 입장으로 도달주의, 자,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 동의의 상대방인 추진위원회가 철회서라는 걸 시장문수한테 통지 받은 날 한 번 도달됐고 그 다음에 동의 상대방이 철회한 사람이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게 10월 9일날 도달했으니까 이 두 날짜 중에서 빠른 날짜, 도달주의 입장에서 발신주의가 아닙니다. 도달주의 입장에서 10월 7일과 10월 9일 중 빠른 날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회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는 10월 9일이고 이렇게 시장문수가 철회서가 접수가 돼서 사실을 통지한 때가 10월 7일이죠. 이렇게 접수가 되어서 통지한 때가 10월 7일이니까 두 날짜 중 빠른 날에 철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철회 효력 발생을.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나왔네요. 자, 조합은 정관을 만들어서 설립인가를 봤는데 정관에 포함될 사항들이 기억, 니은부터 시작해서 기억이 좀 히읗 끝나고 가나다가 있은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전환상해가지고 거의 한 30가지 넘게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30가지 가까이 있는데 자, 우리 정관이라는 게 조합의 내규입니다. 조합이 정관이라는 내규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주로 들어가 있죠. 자, 일단 보세요. 자, 여기 좀 분홍색으로 체크한 거하고 파란색 체크한 부분들을 잘 보십시오. 조합원의 자격, 그 다음에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어떤 사람들이 조합원 되는지, 조합원이 어떤 규정에 걸리면 제명되고 탈퇴하고 교체할 수 있는지, 조합원 규정 2개,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도 당연히 정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이 이제 어떤 시기, 어떤 비용을 부담할 건지,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자, 정비사업비 같은 것들을 어떤 시기에 부담을 할 건지, 자, 우리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정비사업비 일부를 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 시기 같은 것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합원 규정 2개,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그 다음에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조합원들이 어떤 시기에 돈을 좀 내야 되는 것, 이런 내용들. 그리고 보시면 시공자, 설계자, 선장과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자, 이 내용들이 지금 가장 정관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시공자, 설계자한테도 선정을 할 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 나가는 비용. 그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규정 2개,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사업비 부담 같은 어떤 돈 문제랑 관련된 내용들하고 시공자, 설계자 선정. 자, 그 밖에 대통령령, 정관의 변경 절차 같은 경우도 이 정관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비사업의 명칭, 임원의 임기, 대의원의 구성,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 방법, 관리처분 계획, 사업시행계획,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규정들, 그 다음에 뭐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하고 조합원의 권리 의무. 자, 예전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앞에서 정비계획이라는 거 내용 중에서 다음 중 정비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답이 조합원의 권리 의무입니다. 자,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이게 정관에 들어갈 사항으로 보시겠습니다. 정관. 자, 분홍색을 일단 먼저 잘 보시고 파란색도 한번 추가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정관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신 거랑 다른 지문들 한번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고 6월 27일부터 새로 추가된 사항들 있죠. 정비사업이 종결됐을 때 청산 절차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정관의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요 뒤에 보시면요. 자,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관 한번 만들어 놓고 변경하려면 총회를 열어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의결을 한 다음에 과반수 동의로 통과한 다음에 시장문수한테 정관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정관의 내용 중에서 요 기역번부터 비읍번까지 분홍색이에요.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는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서 정관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자,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사업비의 부담 비기, 시공자, 설계자, 선정.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정관 내용 중에도 중요한 거 있었죠. 니은, 디귿, 리을, 이응, 피읍. 그래서 조합원 관련된 조항 2개, 정비구역의 면적, 자,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사업비 같은 돈 문제, 시공자, 설계자 선정 같은 돈 문제 이런 것들은 정관의 내용 중에서 변경을 할 때 3분의 1 이상 찬성이 나와야지만 이 변경인가를 신청을 할 수 있고 변경인가를 받아서 3분의 1 찬성. 여기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또 나왔었습니다. 34회 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셔가지고 정관의 내용 중에서 이 분홍색 내용들을 좀 포인트로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합원하고 조합 임원 규정입니다. 네, 조합원하고 조합 임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원을 먼저 보고 조합 임원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는데, 자, 일단 여기서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재건축을 할 때는 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이 재건축 정비사업에 동의한 자, 이게 바로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재개발은 이 동의한 자라는 말이 없으니까 구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재개발 정비구역이 되고 이 재개발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그 조합 설립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따지지 않고 자, 재개발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이 조합원 지위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 법적으로는 당연조합원, 강제조합원이라고 합니다. 반대한 사람도 일단은 조합이 설립되면 이 토지 등 소유자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재건축은 다르죠.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이게 바로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재건축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만 해당되는 거고, 재개발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동의한 자, 동의하지 않은 자 모두 다 법적으로 강제로 이 조합원 지위가 생기는 거고,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이 조합원 지위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의 이전 규정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 증여 같은 이유로 팔았을 때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 지위도 매수인한테 넘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인가 후 양도나 증여나 판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면 이게 소유권 같은 게 이전되는 겁니다. 자, 양도나 증여 등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면 자, 이때 조합원의 권리, 자, 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본다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자가, 취득한 자가 이 조합원 지위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 이렇게 승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주택가격이 급등을 해서 주택법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소유권은 넘겨받았는데 조합원 지위는 넘겨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그런 조치가 떨어지고 재개발은 좀 더 늦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렇게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면 이 그림에서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정비사업하는 순서가 기본계획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하고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요 승인 받고 조합 설립 인가 여기 조합 설립 인가 고시가 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이전이 제한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재개발 사업할 때는 요 관리처분 계획까지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요 앞 단계에서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 매매 같은 거로 팔았을 때 매수인이 소유권도 넘겨받고 조합원지 넘겨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재개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재개발도 매매로 팔았을 때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이렇게 이전 제한되기 때문에 핵심은 재건축이 더 빠른 거죠. 자, 재건축이 더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고시 후부터 그런 조치가 떨어지는 거고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그러한 조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게. 자, 조합원 지위 이전. 자, 원칙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나 증여, 판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조합원의 권리, 즉 소유권 같은 권리가 이전되면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를 소유권 넘겨받으면서 같이 넘겨받는 건데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자가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요 예외 규정에 다시 또 예외가 있습니다. 자, 정당한 사유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파는 사람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자, 매도인이 이런 사유로 매도인의 세대원 전부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나갈 때 이렇게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모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이렇게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치료하는 경우 자, 1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데 자, 소유기간 10년 이상, 거주기간 5년 이상 이런 조건을 채운 1주택자가 양도할 때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자, 매도인이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조건을 맞춰주면 이게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외 규정에 걸리지 않고 조합원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집 운영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건물이나 토지를 토주택공사 등과 공유하는 경우 또는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이런 상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 토지를 양수하려는 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부득이한 사유 이런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1주택자가 양도하는 이런 조건을 맞춘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조합원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재개발이 좀 더 늦고 재건축이 더 빠르다는 거를 언제부터 조합원지위를 넘겨줄 수 없는 이런 제한 조치가 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비교해 주시고요. 자, 조합의 임원 조항으로 넘어갔네요. 시험 문제에서 특이하게 또 이사 횟수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우리 조합의 임원은 조합이란 법인을 대표해서 조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들인데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자, 조합장은 당연히 1명이고 이사는 3명 이상을 두는 겁니다.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인데 여기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여기서 이 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면 조합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가 5명 이상을 두어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게 특이하게 요 시험 지문을 요 지문 자체를 시험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수가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0명이면 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이 아니라 5명 이상은 되어야겠죠. 100인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사의 수, 이런 감사의 수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임원 자격. 자,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임원이 되려면 요 기역이나 니은번 중에 조건 하나를 맞추셔야 돼요. 자, 원래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중에서 자,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자 중에서 임원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 파란색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같은 경우를 소유한 자 중에서 임원을 선정한다. 근데 임원 선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선임일로부터 3년 정도를 조사해가지고 1년 이상 거주기간이 있든지 아니면 토지나 건물을 5년 이상 소유한 기간, 자, 기역이나 니은번 조건을 갖추면서 자, 이렇게 소유한 자면 기본적으로 조합원 중에서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을 소유한 주가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을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이런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정하겠죠. 조합원 총회에서 이제 임원 같은 경우를 이제 투표 같은 걸 해서 선정을 하는데
임원 선정되려면 다음으로는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업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은 되든지 아니면 거주기간 1년 이상은 안 되더라도 소유한 기간이 5년 정도 이상은 소유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임원이 될 수 있고 특히 임원 중에서 조합장이 되려면 조합장은 앞으로 이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해당 정비구역의 실제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합장은 이런 거주 요건을 갖춰야지만 앞으로 조합장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사나 감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의 소유한 자 중에 선정하는데 기업권이나 니은번 조건 하나를 맞춰야 된다. 거주기간 1년 이상, 소유기간 3년 이상 이런 거를 이걸 갖다 3년 이상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5년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든지 5년 이상의 소유기간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맞춰서 임원 자격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 조합장은 선임이 된 날로부터 앞으로 관리처분기 인가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조건도 추가로 갖춰야 되겠네요. 임원 자격입니다. 자, 7월 18일부터 개정되는 건 여기 중가로 부분이 개정된 건데 읽어보니까 자, 만약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공유자 중에서도 임원을 뽑을 수 있는데 그때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선 임원으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상태일 때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중에서 임원을 선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의 결격 사유와 퇴임되는 날짜. 임원이 다음에 임원을 하다가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를 하다가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판명이 되면 해당되는 때, 판명되는 때 당연 퇴임한다. 그리고 퇴임을 했어도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행위 무능력자가 된 경우 조합장 하다가 뭐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것들이 개진됐을 때 조합장 같은 거 임원하다가 파산 선고 같은 걸 받았을 때 파산 선고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는 계속 결격 사유니까 만약에 제가 임원하다가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 사유가 되고 해당되거나 판명될 때 당연 퇴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자,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읍번이 새로 생긴 겁니다.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24년. 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이런 사람들은 자, 지방자치단체장이면 우리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관청들이고 지방의 의원들은 이런 재개발 같은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직접 임원할 수 없는 거고 또 해당되는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속 아들, 딸이라든가 이 부모 직계 존비속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임원 같은 것들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비읍번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그다음에 지방위원회 어떤 배우자라든가 또는 직계 존속, 그다음에 비속 이렇게 관련된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격 사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새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우리 앞에 강의에서 이 추진위원 할 때 추진위원회 위원 규정도 해당되는 조합의 임원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서 결격 사유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추진위원회 위원도 이렇게 행위 무능력자, 파산 선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자들,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요 10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아까 우리 이제 조합 같은 거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청장이고 추진위원회 여기 위원 같은 거 할 때는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바꿔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이렇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어떤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부모라든가 이런 자식들도 당연히 이제 추진위원회 위원 같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결격 사유는 이 정비법상 이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가 추진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를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내용들은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다음날 그러시면 안 돼요. 해당되는 때, 판명되는 때 당연히 위원이라든가 임원은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임을 했더라도 먼저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감사도 대표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조합장하고 이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일을 하다가 조합장 이사 자기 자신이 조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장 이사가
조합하고 소송이 걸리면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 조합의 임원은 당연히 겸직금지입니다.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자,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2년 이하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고 조합 임원의 선출은 조합 총회에 선출하겠죠. 자, 조합의 임원을 해임하는 규정이 있는데, 자,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자, 여기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해임 동의를 하면 해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조합원이 1000명이면, 1000명의 10분의 1인 100명 이상의 요구로 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이렇게 해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총회 소집을 10분의 1 요구로 소집을 해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쭉 보셔서 임원 관련된 조항들을 읽어보시고요. 자, 전문조합 관리인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합의 임원이 사임이라든가 해임, 유고. 자, 이 유고라는 게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조합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하거나 유고 상태가 이렇게 6개월 이상 방치가 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니까 시장문수 등이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이런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하고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관리인이 선임이 되면 임원은 당연히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3개월 이상 선임이 되지 아니하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해서 임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시면 틀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조항이니까 이거 최근에 이 조항이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임원 같은 임원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없는 상태, 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시장문수 등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총회하고 대위원회입니다. 먼저 우리 총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위원회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는 거죠. 전체 조합원들이 기본적으로 모여서 투표를 해가지고 조합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총회가 의결하는 사항, 총회가 결정할 사항이 우리 법에 17가지가 있는데 이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하고 이 하늘색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것들이 17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가나다까지가 17가지입니다. 이게.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결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분홍색부터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총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이 조합원들이 일정한 동의가 나오면 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할 때는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과반수도 있고 3분의 1 이상 동의가 나오면 이 정관 변경에 의해서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이겁니다. 정관 변경. 자,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입니다. 자, 일단 제가 분홍색이 중요한 겁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것이지 대의원회가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의 선임 해임도 조합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변경 결정, 관리처분계획의 최종 수립과 변경 같은 것들, 조합의 합병 해산, 자, 특히 조합의 합병 해산 업무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자, 사업하려고 해산하는 나머지 잔여 업무, 해산 업무 같은 거, 해산에 관한 잔여 업무 처리할 때는 그때는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대의원에 대행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분홍색이나 파란색 부분이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럼 이 하얀색으로 체크된 부분들은 대의원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조합에는 총회를 두는데, 자, 총회가 다음에 17가지 항목을 의결한다. 그런데 이렇게 분홍색이나 파란색이 들어간 부분들은 대의원회가 대신 결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분홍색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총회 의결사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임원의 선임 해임도 총회 의결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변경, 조합의 합병 해산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총회가 의결할 사항이면서 총회에서만 결정할 사항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돈 나가는 거, 자, 자금을 차입하면 이자 같은 비용이 나가겠죠. 자, 자금을 차입하는 것,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그런 결정,
자, 시공자나 설계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전문관리업자 같은 용역업자를 선정할 때도 돈을 주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지출 결정들도 되게 중요한 업무로 봐야 됩니다. 총회가 의결할 사항 중에 이 파란색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금 차입을 하면 이자가 나가고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이제 결정하는 경우, 시공자나 설계자나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같은 경우는 돈이 나가야 돼서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조건하에 어떤 그 과반수 정도가 동의요건으로 나왔을 때 다들 어떤 동의요건을 맞춰주면 이게 기본적으로 통과가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의원의 선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업무고, 자,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자, 이런 것들은 총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하얀색 부분도 총회가 결정할 사항인데, 자, 분홍색 부분하고 요 파란색 부분은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는 거 12가지가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 32회 때, 34회 때, 작년도에 이게 또 나왔습니다. 지문으로.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뒤가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정관 변경, 자, 임원의 선임 해임,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조합이 합병해서 하는 업무는 이게 중요한 업무다. 자, 총회가 결정한 사항 중에서, 자, 그 밖에 돈이 나가는 거, 자금 차입, 그 다음에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해서 돈을 줘야 되는 경우, 자, 전문관리업자한테를 선정을 해서 돈을 이렇게 줘야 되는 경우죠. 전문관리업자한테. 자, 그 밖에 대의원의 선임, 자, 설계, 계획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니까 총회가 결정하고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써있지 제가 언급하지 않은 뭐 이런 것들, 청산금의 징수와 지급 같은 것도 조심할 게 이런 겁니다. 청산금의 징수와 지급 이것도 볼 겁니다. 조합의 뭐 해산 업무, 해산 시 뭐 회계보고 이런 것들은 대의원들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들. 자, 일단 이 하얀색보다는 여기 분홍색과 이 파란색 부분을 다시 한번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총회가 이런 17가지 항목을 의결을 한다. 일단 먼저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총회의 소집. 자, 총회는 조합원이, 자, 이거 조합장이죠, 조합장. 자, 수정을 했습니다. 자,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그 다음에 대의원이 있으면 대의원의 숫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로 소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원래는 조합장 직권,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대의원 숫자의 3분의 1 이상 요구하면 이 총회 소집이 되는데, 요 가로 아래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30회 때. 자, 근데 이게 조합원의 5분의 1이 아니라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만 요구하더라도 총회 소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임원의 권리 의무, 자, 그 임원의 권리 의무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총회라든가, 임원의 보수를 뭐 늘리거나 줄이는 총회, 임원의 선임, 변경, 해임에 관한 총회, 임원에 관련된 총회는 조합원의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만 요구하더라도 바로 소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합원이 1000명이다. 그럼 5분의 1이면 원래 200명 이상이 요구를 했을 때 소집이 되는 건데, 임원 관련된 총회, 임원의 권리 의무 같은 것들을 바꾸거나 임원의 보수, 임원의 선임, 변경, 해임에 관한 총회를 소집하고 싶다 그러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자, 조합원 전체 수가 1000명일 때 10분의 1이면 100명 이상만 요구하더라도 소집이 가능한 겁니다. 자,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이라든가 안건, 시간과 장소 같은 것들을 조합원들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7일 전까지는 통지해야 된다. 조합의 그 회의 목적 같은 거, 안건, 일시나 장소 같은 것들을 조합원들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총회가 이런 식으로 소집이 되는 것입니다. 직권, 조합원의 5분의 1,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요구면 소집이 되는데, 임원 관련된 총회는 10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이 요구하더라도 소집이 가능하다. 5분의 1보다 좀 더 적은 숫자가 요구하더라도 소집이 되는 경우도 있네요. 분홍색 임원 관련된 총회는. 자, 그 다음에 새로 개정돼서 추가된 조항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조합원이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때는 본인인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여기 보시면 조합장 직권 소집도 있지만 이거 말고 조합원의 요구라든가 대의원회가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때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실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서에다가 성명을 적고, 자, 서명이라든가 지장 같은 거는 날인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여기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본인인지를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확인하도록 이렇게 새로 이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9일부터 이런 조항들이 있으니까 조합원이나 아까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자, 소집하는 사람들, 여기 총회를 요구하는 자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서에다가 자, 이름을 직접 기재하고, 자, 서명이나 지장 같은 걸 찍고, 그 다음에 신분증 4번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의할 때 그 요건이랑 비슷하네요. 다만 이제 그 요구하는 사람이 해외 거주 같은 이유로 이렇게 지장 같은 걸 찍기 어려운 경우는 인감도장 같은 걸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지장이라든가 신분증명서 같은 경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이 총회 소집 같은 걸 요구할 때 이게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조합원인 척 해가지고 요구서를 막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 여부를 이런 가로와 있는 조건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새로 개정돼서 추가된 조항입니다. 자, 의결 정족수는 얼만큼의 찬성이 나와야지만 그 안건이 통과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자, 총회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딱 나오면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가 되는 건데 다만 이게 있습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서하고 관리처분계획서 요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변경하는 총회하고 관리처분계획 작성 변경 총회는 자, 여기 과반수인데 요거 위에 거는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되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는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지만 의결하는 것입니다. 요거 좀 다르죠. 구분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칙은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총회에서 안건이 의결이 되는 건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총회, 관리처분계획 작성총회는 중요한 총회이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 수의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지만 의결로 통과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거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면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찬성이 나와야지만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과반수보다 동의 비율이 좀 높아지는 경우도 있네요. 자, 이거 사업시행계획서 총회, 관리처분계획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지만 의결이 된다.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총회는 조합원의 3분의 2 찬성, 3분의 2면 우리 과반수면 50% 초과고 3분의 2는 적어도 67%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반올림을 해서 그 정도 나와야지만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총회를 열을 때 출석 요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총회가 의결을 하려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조합원의 10% 이상인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데 다만 요 개정된 거 자, 시공자 선정하는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자, 여기 창립총회, 시행자 선정 취소총회.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자, 시공자 선정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데 자,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정도만 출석하더라도 총회가 의결하기 위한 출석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총회,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의 사용이라든가 변경을 위한 총회 같은 경우는 100분의 20 출석이고 요 노란색이 새로 생긴 겁니다. 자, 시공자 선정총회는 100분의 20보다 높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원칙은 100분의 10인데 자, 출석을 해야지만 총회가 열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총회가 의결하려면 이런 식의 출석 요건을 기본적으로 맞추라는 겁니다. 원칙은 100분의 10 이상인데 자,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100분의 20이 출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정의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도 내용이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코로나 같은 질병 사태가 생기면 자, 이 직접 출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전자적인 인터넷 통해서 우리 화면 화상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게 또 기존에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새로 생긴 조항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대의원회. 자, 대의원회는 아까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자, 조합원 중에서 이제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이 대의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의사결정 기구인데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자, 대의원은 당연히 외부인이 아니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자, 대의원의 숫자는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자,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자,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도 가능한 거죠. 만약에 전체 조합원이 1200명이다. 그럼 1200명에 자, 여기 10분의 1인 120명 이상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 이상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4번 조항 되게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죠. 자,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이사나 감사를 말합니다. 조합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합의 임원 모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임원 중에서 이사나 감사는 이사나 감사 업무에 열심히 하라고 대의원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이 될 수 없는데 조합장은 대의원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잘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자, 총회가 결정하는 조항 중에서 이 분홍색 아까 잘 보세요. 정관 변경, 임원 선임 해임,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 관리처분 계획 작성, 조합의 합병 해산 업무는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없다. 대행 불가다. 그 밖에 돈 쓰는 거, 자금 차입, 조합원들한테 부담되는 계약,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전문 관리업체 선정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 자, 대의원의 선임해임, 설계 계획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도 대의원이 대행할 수 없다. 다만 여기 자, 거리된 임원의 보궐선임 같은 것들 34회 때 이건 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산금의 징수와 지급, 그 다음에 여기 조합의 해산 업무 중에서 조합의 해산 업무 중에서 사업 완료 조합을 해산하는 것은 일종의 서류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해산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4번, 6번 같은 경우는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2번도 있는데 자, 사업 완료 조합의 해산 업무 여기 보시면 자, 청산금이 계산되면 청산금을 징수하고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임원 중에서 자, 여기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에서 거리된 임원의 보궐선임, 그래서 이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면 이사나 감사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임기 중에 거리가 됐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잔여기관에 대해서 이 보궐선임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마저 그 임기를 채워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잘 보셔가지고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없는 것, 대행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한번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민대표회의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지 않고 시장문수 등이나 토주택 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시장문수 등이나 토주택 공사 등이 들어왔을 때, 자, 이게 조합이 아닙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문수 구청장 같은 관청이나 토주택 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해서 이런 시장문수 등이 토주택 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들어오면, 자, 이게 그 토지동 소유자는 조합을 안 만들고 대신 주민대표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주민대표회는 5인 이상, 그 다음에 25인 이하로 구성을 하고, 구성을 할 때는 전체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구성을 하고, 시장문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5인 이상, 25인 이하로, 자, 여기 주민대표회를 구성을 하고, 이것도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관청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주민대표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씩 있고, 자,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도록 돼요. 여기서 이사 같은 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민대표회의도 자, 이런 식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고 1명씩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민대표회의가 뭐라는 거냐면 주민대표회의나 요 세입자들, 상가 세입자를 포함한 세입자 등이 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인 요 시장문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민대표회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네요. 자, 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것들. 여기 주민대표회의가 언제쯤 철거하자 이런 식으로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제시할 수 있고, 자, 주민의 이주라든가 세입자 퇴거, 토지의 어떤 보상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의 부담, 뭐 임대주택의 공급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대표회의가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지문이니까 한번 주민대표회의가 어떤 경우에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자, 시장물수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들어오면 이 토지동 소유자는 조합을 안 만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업 시행을 맡겼기 때문에 시장물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 들어왔을 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이 주민대표회의가 나중에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토지동 소유자 전체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 전체회의는 자, 어떤 시행자가 있을 때 전체회의 같은 것들이 의견을 거쳐야 되는 거냐. 자, 이게 보시면 신탁업자인 시행자입니다. 자, 우리 앞쪽 강의에서 자, 2차 시행자로서 지정개발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지정개발자 중에서 이런 신탁업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탁업자 일종의 금융기관. 자,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자, 신탁업자 같은 사람들이 시행자로 들어왔을 때 토지동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중요한 업무 같은 것들을 결정할 때 33회 때 시험 문제가 뭐냐면 재개발 사업을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뭐 여기 토지동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33회 때 문제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재개발 사업을 신탁업자 같은 일종의 금융기관 같은 금융기관이 연관된 개발업자인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이런 법정된 사항에 대해서 여기 토지동 소유자로 전원으로 구성된 이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는 거니까 토지동 소유자 전체회의는 신탁업자가 시행자일 때 이런 의결을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 이렇게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주택공사나 시장문수 등이 시행자로 되는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결정할 때 의결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체회의 의결, 신탁업자일 때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가까이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많죠, 내용이. 이제 이 토지동 소유자 전체회의도 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을 하거나 아니면 토지동 소유자 5분의 이상으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합의 설립 절차, 조합원 임원 규정, 총회 대의원회까지가 조합 관련된 조항이고 주민대표회의, 토지동 소유자 전체회의로 구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강의가 길더라도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